많죠. 그래서 마음의 긍정 변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 액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안 빠져들어가 있으면 걔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애들이다. 이 관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DBT에서도 계속 훈련시키는 게 이 마음 챙김이에요. 마인드풀니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어, 예를 들면 그 불교에서 하듯이 오감 관찰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뭐 호흡 명상하는 것도 있고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상도 해요. 예를 들면 호수에 작은 돌이 쪼로로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마음에 넓은 호수가 있고 거기에 조약돌을 하나 톡 떨어뜨렸는데 이게 또로로 이렇게 나선냐는 아니죠.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면서 저 깊은 바닥에 닿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상상을 하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폭풍우 같은 생각이나 감정들이 떨어져 나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왠지 저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조금 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투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좀 넓은 투명한 마음이 왠지 거기에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 저 밑바닥까지 이렇게 투명하게 내려가면 왠지 그 마음과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조금 전까지 화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 그래서 지금 이 순간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불러요. 마인드풀니스. 여기 기술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흡 명상하고 오감을 알아차리는 기술도 현재로 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번에 하나씩 하기. 이것도 현재로 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한다.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만 한다.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야, 설거지만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는다. 이런 것도 마음 챙김이에요. 근데 핵심이 있죠. 핵심은 항상 내가 생각이나 감정에 달라붙어 있는 거를 떼서 지금 이 순간으로 오는 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 변화를 만들 때는 항상 이 마음 챙김의 훈련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또 빠졌네. 아, 내가 저기에 또 빠졌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마음 챙김 예비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이 맥락적 자기는 가로 열고 초월적 자기라고 했죠. 얘가 왜 필요하냐면 얘가 있어야지 이 수용이라는 게 탈융합 이런 게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얘가 있어요. 얘네 두 축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존에 길들였던 마음에서 벗어나는 핵심이에요. 맥락적 자기는 저 마음 깊은 곳에 주시자, 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시자의 느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느낌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액트 이론에서는 체스판 비유를 쓴다고 했어요. 체스판이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행위들은 체스판에 알들이 돌아다니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체스판은 늘 내가 5살 때도 20살 때도 60이 됐을 때도 늘 체스판 그 모양 그대로 가만히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알들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경기를 이뤄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감정을 겪어냈던 것과 동일하게. 근데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그 뒤에 주시자,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맥락적 자기인데요. 마음 챙김을 자꾸 하다 보면 맥락적 자기의 느낌이 조금씩 강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는 분이 계시고 설명해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는 분이 계실 텐데 마음 챙김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과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 자기에 머물 수 있는 힘을 갖추시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으로 챙겨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내 인생이라는 이 틀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그냥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체스 알들처럼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내 삶의 시공간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초월적 자기의 개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공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액트를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걸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성, 마음의 빈 공간.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긍정 변화를 만들려면 내 마음이 길들여져 있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과거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는 패턴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 탈융합해야 된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늘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훈련이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훈련, 지금으로 자꾸 다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된다. 또 빠져들었네, 다시 돌아오시고, 아, 이 감정에 또 빠져들었네, 다시 돌아오시고, 이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차차 제가 여기서 하나씩 소개해 드린다고 했죠. 오늘 다 소개는 못 드리고. 그리고 좀 더 근본적 자기의 정체성을, 이 생각과 감정의 나로부터 정체성을 한 발 뒤로 물러나게 해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나의 그 정체성으로 잠깐 머물 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기꺼이 수용이라는 게 충분히 가능해진다. 탈lum업도 쉬워지고요. 그럼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나게 내버려 두고 내가 가치와 전념 행동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전념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게 되죠. 이게 긍정 변화의 액티론이 되게 일치하는 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 가운데 축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잠깐 세 가지 축에 대한 리뷰하고 갑니다. 오늘 자료는 심리치료에 대한 자료예요. 심리치료에 보면 여기 내면 아이가 있죠. 내면 아이를 다루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빠져들게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작용이 있는데, 그 아이를 내면 아이라고, 여기서는 내재 과거 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재된 과거 아이 뭐 이런 표현이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긍정 변화를 만들어 갈 때 이제 심리 치료에 해당하는 축도 계속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적 자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거기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우리가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길이고, 그죠?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이 긍정생활 양식은, 제가 긍정생활 양식이 아까 DBT 소개해드린 DBT에 어디 포함됐나 봤더니 그 감정 조절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기하죠? 왜 긍정생활 양식이 감정 조절에 들어가 있을까? 거기에 운동도 들어가 있고 수면도 들어가 있고 식사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언어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자, 이런 8가지 신체 활동이 사실상 우리 감정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 변화, 특히 긍정 변화는 감정에 대한 조절을 뜻하기도 하겠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빠르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하고 갑시다. 채팅창에. 자, 지난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지난주 내가 그래도 노력했다. 천천히 보시고 노력한 거 한두 개 적어주세요. 요즘 계속 신경 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좋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신경을 쓰실 때 OX로 쓰시지 마시고, 그죠? 레벨로 하자고 했죠. 네, 레벨. 그러니까 달리기로 하면
달리기를 내가 5분 정도 뛰었는데 이제 10분을 뛸 수 있고 12분을 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속성을 좀 늘려가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상도 나 이제 5분 명상 했어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좀 더 해볼까? 한 번에 한 7분까지 가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운동하기도 그렇고. 그게 쏠쏠하게 묘한 재미가 있어요. 내가 능력치가 늘어나는구나. 제가 헬스장에 가면 주로 하는 운동기구 중에 그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기울기를 한 20도나 25도로 맞춰놓고 이렇게 그 경사 오르는 그런 운동기구 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한 3분 걷고 허걱 됐거든요. 경사 25도로 잡고 그 속도 5로 맞춰가지고 한 3분 정도 걸으면 막 헉헉 됐는데 얼마 전에 50분을 주파하는 걸 경험했어요. 한 번에 50분. 50분이면 그 수직 높이로 몇 미터 정도 올라가나? 한 700m를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600m? 700m? 그래서 이게 계속하면 늘어나는구나. 심장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달리기도 그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고 명상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갈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게 늘어나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지금은 책 읽는 거 있잖아요. 책 읽는 거 이거 한 번 앉으면 100페이지까지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 책을 딱 잡으면 100페이지 끝날 때까지 놓지 말자.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책 한 권 끝낼 때 한 세 번 잡으면 끝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00페이지를 1시간, 2시간에 읽을지 3시간에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자, 이 1번에서 8번 내용은 OX로 지금까지는 조금씩 하셨다면 이제 레벨을 늘려가는 쪽으로 자기 능력치를 조금씩 키워가는 쪽으로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 다루기 전에 해야 될 거는 긍정파동이죠. 긍정파동은 자,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따뜻한 햇빛을 자꾸 쬐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서적인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옮겨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정서적인 햇빛은 긍정 확언도 해주고, 시각화도 해주고, 그다음에 특히 사랑, 감사, 자비, 기쁨, 행복. 그, 누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툭 치잖아요. 지나가다가 툭 치면 사랑, 감사, 자비, 기쁨, 행복. 이게 줄줄이 나올 수 있게. 사랑, 감사, 자비, 기쁨, 행복. 이렇게 툭 치면. 그 옛날에 군대에서 관등성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툭 치면 뭐, 이병, 최현국,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악몽처럼 기억이 나. 이게. 제가 여기서 종종 얘기하죠. 싫어하실 텐데, 군대 얘기하면. 그, 옛날에 그 불침번 써야 되잖아요. 불침번을 오늘 10시에서 11시 썼으면, 그 다음날 11시에서 12시 쓰고, 그 다음날 12시에서 1시 쓰고, 이렇게 1시간씩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날은 1시에서 2시에 일어나서 불침번을 서야 되잖아요. 겨울 같은 때는 방한복 입고 초속까지 내려가가지고, 추위에 덜덜 1시간씩 떨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숨겨놓은 초코파이나 하나 먹고 잠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왜 기억이 나냐면, 그 고참한테 혼났어. 이게 새벽 2시에 이제 저를 깨우는 건데, 고참이 저를 깨워서, 이등병인 저를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형구가 일어나, 이렇게 안 하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머리를 툭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일어나,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등성명을 대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졸린 와중에 그게 안 나오죠. 네. 그게 자꾸 생각나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사랑, 감사, 자비, 기쁨,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네, 아무 때나 툭 내가 지금 내 안에 감정이 어떻지? 내가 만들고 싶은 감정이 뭐지? 라고 하면 이 사랑, 감사, 자비, 기쁨, 행복을 계속 불러올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학원 할 때도 이 감정 불러오시고 그다음 퓨처 셀프로 달라진 내 모습에 대해서 상상할 때도 이 감정을 불러오시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관계 맺게 할 때도 이 감정들을 불러오시고 그래서 늘 이 감정들과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오늘 긍정 학원 하고 가죠. 긍정 학원 우리 선생님들 잘 안 하게 되죠, 생각보다. 오늘은 4번, 11월 4일 4번을 하겠습니다. 자, 사랑, 감사, 자비, 기쁨, 행복, 기본 감정이라고 했죠. 기본 감정을 떠올리시면서 이 문장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자, 허리 펴시고. 자, 와닿는 문장을 먼저 하나를 고르시고 호흡과 함께 깊게 들이마시시고 그 문장을 음미하면서 이 감정을 불러오고 한 번 더 음미하면서 감정을 불러오고 시간이 남으시면 다른 문장을 또 깊게 음미하시고 문장을 감정을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시작하시죠.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문장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문장은 깊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감정들 중에 가장 잘 불러와지는 한두 감정을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역시 문장 천천히 보시고, 원하는 문장 자기 안으로 깊게 음미합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로 가보죠. 자, 준비된 자료로 가기 전에 고민 사례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수학 문제 풀듯이 여러분들이 이 분의 상담사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니, 굳이 상담사를 떠나서 이분의 내면에 긍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파트너라면, 긍정을 일으켜주는 파트너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힐까 두려운 걸까요? 라고 늘 두려워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기만하고 떠나버릴 것만 같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울을 보게 되고, 이쁘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나의 외모를 보고 비웃을 것 같고, 굉장히 나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일어나는 분이신가 봐요. 무슨 말을 하면 무시할 것 같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늘 멋지게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해요. 길 가다가 예쁘고 멋진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과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와, 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고 싶을 때도 종종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조금씩은 있죠, 다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증상은 이 사람한테만 있고 우리한테는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다 씨앗이 있고, 이 스펙트럼상에 약간씩의 이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발현되느냐, 적게 발현되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분은 뭔가, 외부에서 나를 비웃을 것 같고, 무시할 것 같고, 나를 떠날 것 같고, 배신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예, 느끼시는 분이세요. 이 꿈이 중요한데요. 꿈을 꾸면 자꾸 죽는 꿈을 자주 꾸는데, 가족들이나 남자친구나 친한 친구가 칼로 찌르는 꿈을 꾼대요. 칼로 찌르고 해치려고 하고 싸움을 걸고, 아니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꿈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꿈은
낮에 깨어있는 동안 내가 자주 경험하는 걱정이 꿈에 반영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깨어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뭔가 좀 약간 특색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고 주무시면 그 영화 속 스토리가 꿈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죠, 종종.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저도 좀 예민한 편인데 예민하신 분들은 공포 영화나 막 이런 잔인한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주무시면 밤새 꿈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런 그 느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얘기를 이분한테 돌려서 쓰면 계속 걱정하고 있으니까 꿈에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강렬한 영화를 밤에 보고 주무시는 것과 비슷하게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또 막 그 느낌이 막 물렁물렁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를 막 아프게 하면서. 그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남자친구가 있는데 항상 나를 배신하고 양다리를 걸치진 않을까? 그래서 자꾸 주변을 조사하고 비밀번호 같은 것도 알아내고 문득 내가 왜 이러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걸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그리고 처음엔 나라고 해명하겠지만,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알게 되면, 이제는 떠나겠죠. 아마 그 경험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 명의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된대요.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얘기하기만 해도 화가 나 펄펄 뛰고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면서도 계속 의심내고 화내고, 매달리고 그렇게 들들 볶다가 처음엔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지쳐서 곧 떠나버려요. 자, 이렇게 떠나면 또 아까 얘기했던 이거요. 칼로 찌르고 해치고 이렇게 하는, 나를 떠나고 배신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불안 때문에 계속 올가매는데 자기 집착으로 여기에 지쳐서 떠나버리니까 또 네가 날 배신했어? 이렇게 또 배신에 대한 상처가 쌓여서 또 악순환으로 계속 빠져들죠. 이게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경계선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성향은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친구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겠고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는 떨리지만 칭찬을 꼭 받아야 되는 생각이 간절해서 네, 어색하게 행동해서 일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싶은 욕구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나를 무시하고 싫어할 것 같아서 계속 신경 쓰고 꾸미다 보니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오면 너무 지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면을 쓰고 생활한다는 얘기겠죠. 뭐 예를 들면 계속 밝게 웃는다든지 자기 내면의 움직임하고 동떨어진 이렇게 가면을 쓰고 계속 생활하니까 집에 올 때쯤 되면 너무 지치겠죠. 내일 할 일에 집중 못하고 남들이 혹시 나를 미워할까, 혹시 나를 배신하고 떠날까, 두려운 마음에 눈치를 보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다 보니 내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외로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안에 남들이 날 배신할 것 같고, 기만하고 떠나볼 것 같고, 날 무시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감정이 막 요동치죠? 그래서 작은 신호만 와도 이게 펄펄 끓을 거예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딴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막 이게 펄펄 끓어오르고, 의심도 펄펄 끓어오르고, 막 자꾸 끌어올리니까 상대를 옥죄게 되죠.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는 또 지쳐서 날 떠나버리고 다시 상처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언짢나 보이면 정신없고, 그러다 분노가 생기고 나조차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경계선 합격장애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그 처음에 인트로에서 DBT가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온다 여러 가지 행동 기술이 거기 녹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죠. 예를 들면 그 변증법적 치료로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여성분은 마인드풀리스를 연습하면 도움이 돼요. 마인드풀리스. 어, 그러니까
생각이 또 의심스러운 생각, 남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 빠져들잖아요. 감정으로 계속 빠져들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오는 연습이 마인드풀리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 명상을 한다든지, 호흡 명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자꾸 잡는다든지, 아니면 내 오감을 관찰해서 내 오감이 느끼는 걸 지금 이 순간 포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다 실어서 그 생각 없어 빠져나오는 그런.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시자로 이렇게 투명한 나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모든 패턴을 그대로 바라보는 이게 이제 마인드풀니스 기술인데 이걸 연습하면 도움이 되겠죠?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올라오는 의심이나 불안이나 상대한테 화나는 감정이나 여기서 떨어질 수가 있어. 마인드풀니스를 하면 이걸 떨어져서 그냥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상황들은 조금씩 줄여갈 수 있죠.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뭐 이걸 알아듣고 그냥 본인이 마인드풀니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기술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이 감정 조절 스킬이 필요한데요. 감정 조절 스킬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에 이 DBT 책에서 보면 한 100가지를 써놨어요. 100가지. 100가지가 뭐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음악 연주하기, 뭐 산책하기, 운동하기, 뭐 테니스 치기, 요가 학원 가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써놨어. 자, 이게 뭐냐면 그런 행위들은 특정 행위들은 우리 감정의 주파수를 바꿔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하는 특별한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 있고, 음악 듣는 사람 있고, 춤추는 사람 있고, 아니면 산책하는 사람 있고, 글 쓰는 사람 있고, 자는 사람 있고, 대화하는 사람 있고, 맛있는 거 먹는 사람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죠. 자, 이거는 단기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그 감정 조절 방법이고요. 또 우리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쌓기 위한 노력들도 할 수 있죠. 지금 저하고 같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쌓는 노력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긍정 생활 양식을 계속 개선시키는 활동이라든지, 이제 긍정 햇빛을 쐬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감정을 되게 조절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여기에 감정적 상황에 미리 좀 대비하는 거. 내가 이런 상황에는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 고통을 감내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이거 내일 특강에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 차가운 물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감정 요동치는 분들은 이분도 막 두려워서 정신이 없고 막 분노가 이렇게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한다 보잖아요. 차가운 물이 도움이 된대요. 어떻게 하느냐? 그 차가운 물에 얼굴을 이렇게 물속에 넣고 집어넣고 한 15초, 20초 숨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 몸이 어떻게 느끼냐면 물속에 잠수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해서 그 찬물에서 오래 숨을 참고 있으면 물속에 잠수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해서 거기에 맞는 생존 모드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급격한 감정을 다운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이거든요. 내가 감정이 크게 변동하고 있을 때 빨리 화장실로 가서 찬물에 머리를 박고 한 30초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가라앉는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 감정이 가라앉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자리 뛰기를 막 숨이 헐떡헐떡 할 때까지 한다든지 그래서 격렬한 신체 변화를 가져와서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게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수용하기는 그런 거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한탄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고통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미 벌어졌고 나한테 주어진 사건들인데, 뭐 내 기질이든 내 몸이든 나한테 주어진 건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로 이거를 저항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내 존재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끝도 없이 계속 저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찰음 같은 게.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촉발요인만 와도 안에 있는 게 확 터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수용하기 기술을 체득하는 게 좋아요. 기꺼이 수용하기.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맘 편하게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내가 영혼인 내가 미리 세팅하고 온 거다. 이렇게 늘 생각하세요. 이 모든 사건은 이 내 몸과 이거는 내가 세팅하고 내 영혼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조건을 잘 가지고 영혼의 숙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왜 하느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거다. 이렇게 항상. 내 영혼이 이걸 감당하면서 성장하려고 이렇게 하고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다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그냥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그냥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내가 그리고 제가 이건 종종 얘기하죠. 얘기할 때마다 되게 싫어하실 텐데 누가 선한 사람이 나타나서 네 고통을 조금 줄여줄게. 내가 너한테 주어진 운명을 조금은 줄여줄게 하면은 바꾸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해주지 말라고. 나는 내 영혼의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내 짐을 줄여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다 감내하면서 영혼의 성장을 이뤄가겠다. 이렇게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 그래야 기꺼이 수용하기가 이제 된 거고, 그래 삶아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겠다. 네가 고통을 나에게 주면 그 고통을 내가 잘 견디면서 성장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게.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그래야 나한테 주어진 어떤 고통에 불편한 마음에 안 들고 괜히 거기서 불필요한 저항감, 불필요한 원망 이런 걸 안 끄집어내도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면역법적 치료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걸 이 여성분이 체득했다면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일단 외모든 나한테 주어진 이런 성격이든 기질이든 이거에 대해서 그래 이건 내가 세팅하고 온 거고 기꺼이 감내하고 나는 영혼의 숙제를 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었으면 지금 고통을 호소한 거에 한 절반은 없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풀리스 기술을 습득하면 내가 또 빠져들고 또 불안에 빠져들고 또 의심에 빠져들고 이럴 때마다 거기에 빠져서 후적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얘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내가 전생에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얘가 또 이렇게 올라올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까르마. 까르마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내가 전생에 뭔가 작용을 했으니까 이런 반전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통스러운 감정이 뭐가 일어날 때마다 뭔가 의심이 들고 불안이 들고 들 때마다 내가 전생에 아주 못되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게 또 오나 보다. 이렇게 반은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요. 예. 저는 제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올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항이 없어져요. 그래, 그러면 다음 생에까지 넘기지 말고 이번 생에 다 갚고 가자. 이렇게. 빚을 갚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인드풀리스를 하시면 이분이 올라오는 의심이나 또 상대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그 패턴을 이렇게 보고 있겠죠. 지그시 볼 수 있는 상태, 이게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나 안에 올라오는 의심이나 내 안에 올라오는 불안이나 지그시 보는 상태로 자꾸 정체성을 넘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한테 대인관계 스킬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대인관계 스킬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의심이 들고 이제 딴 여자만 봐도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화를 토하듯이 말하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대인관계 스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 나랑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상대한테 말을 해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타협점을 찾아갈지,
이런 건 전부 대인관계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남자친구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서 싸우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뭐냐,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주는 게 싫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폭발하고 의심하고 뭐 핸드폰 이렇게 안 해도 잘 말하면서 그걸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대인관계 스킬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DBT에 보면 자기 주장하는 거 연습부터, 그리고 타인의 말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로 정확하게 기술해보는 연습,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켜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뭐 몇 가지 더 있다, 이 생각을 해보자면, 어, 이제 내면화의 작용이라는 걸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오늘 자료에서 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킬들은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에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존감. 아무래도 자존감 높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요거는 뭐, 지금 설명하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자료로 돌아옵니다. 자, 자료 출력하신 분은 같이 보면서 빠르게 한번 보죠.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당신의 내면아이라고 할게요. 내면아이를 이해하며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새롭게 받아들이고 다루어가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면아이가 확 당신을 장악해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아이를 친절한데 단호하게 새롭게 다루어간다. 자,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내면아이가 결핍으로 가지고 있는 좀 더 충족하고 싶은 욕구나 감정에 대해서는 잘 욕구를 돌봐주고, 근데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막 떼쓰고, 그냥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야, 그런 부분 아니야. 라고 길들여주고, 이렇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인 내가 어린아이한테 채워줄 건 채워주고, 그리고 성장시킬 건 성장시키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자신의 부모 구실을 맡아서 지난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기울이는 노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부모 구실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내면 아이를 그냥 동일시해서 내면 아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내 행동이 별로 달라지지도 않고 내면 아이도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부모 구실을 맡아서 내 안에 올라오는 충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들을 적절히 받아주고 적절히 길들여주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탐구, 당신의 문제를 없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 시절을 이해하고 정신분석 같은 툴로 깊은 무의식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길들여진 우리 마음의 패턴은 훈련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약간 행동치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면 당신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구실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뭐냐? 내면 아이의 감정을 확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갈망들, 그리고 이 감정들을 어른인 당신의 감정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란 얘기예요. 내 내면에 내면 아이가 작동한다는 느낌이 들면 걔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욕구, 감정에 대해서 적어보고 이름 붙여보고 그리고 이거는 내면의 결핍 때문에 올라오는 미치도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면 그러면 적어보라는 거죠. 이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근데 이건 어른인 나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이 내면에서 저 밑바닥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으로 이게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재밌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쳐있거나 병을 앓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의 내재 과거와는 더욱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 지쳐있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면 잠들어 있던 내면의 무의식이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에는 내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의식이 이제 자동적으로 그런 그 내면이 튀어나오면 안 돼라고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건데 병들었거나 몸이 지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되고 튀어나온다. 그래서 또한 당신이 처한 외적 상황이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면 이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단서가 탁 주어지면 이게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록해봐라. 이제 스트레스와 반응들을 좀 기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부모 굿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의 태도들에 자연스럽게 반응했고, 지금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당신 편에서 이 태도들을 이용한다. 당신의 사춘기 훨씬 이전에 이 태도들을 내재화하고, 당신 자신을 생각하고 다루고 인도하는 방법에다 이 태도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당신 현재 당신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태도는 사실은 빌려온 것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학대받은 가정의 아이는 내면 아이로, 자, 퀴즈. 자, 이 친구는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1번, 피해자로서 주눅 들고 맨날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한 그리고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 1번. 2번, 자기 부모님이 나한테 했듯이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고 공격적인 그런 모습.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선뜻 생각나는 답은 1번이에요. 피해받은 피해자니까 상처있고 아파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근데 내면 아이는 2번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동일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강하게 상대를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성질이 내면 아이에 들어가 있다. 왜 그럴까? 제가 이거 맨날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심리학에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투사적 동일시 이게 무의식적인 기제인데요. 어, 이게 아주 생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가 자기의 짜증을 자기가 짜증나면 온갖 짜증을 부리면서 울잖아요. 달래도 달래지지도 않고. 그러면 엄마가 그 짜증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 짜증을 받아서 그 짜증을 부드러운 자비로운 미소로 바꿔서 아이들을 투닥투닥 다뤄주죠. 그래서 이것도 투사적 동일시라고 불러요. 아이의 짜증나는 감정이 엄마한테 갔다가 투사돼서 엄마한테 갔다가 엄마가 그걸 다뤄주는 걸 다시 본인이 흡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랑 관계 맺는 사람의 관계 방식을 나도 모르게 내 에너지장에서 내 몸의 체계에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투사적 동일시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제가 이것도 자주 강의할 때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집에서 학대받는 아이가 있어. 맨날 아빠한테 두들겨 맞는 아이가 있어. 남자아이가 있어. 네. 그리고 아빠가 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때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학교 가서 친구랑 싸울 때 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하면서 똑같이 때리는 자기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를 때릴 때 그런 느낌으로 때린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하면서 때릴 때 아이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빠와 대항하는 자아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아이가 그 순간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야 되냐면 아빠가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맞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옳고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아빠의 생각과 일치시키거든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가 아빠와 대항하고 있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나로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아빠와 동일시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동일시가 한 번 될 때마다 아빠의 사고방식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어릴 때는 무수히 많이 이 경험을 할 테니까 부모의 사고방식을 일치시키면서 내가 나를 보호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건 무의식에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 내가 아빠한테 혼날 때 이렇게 쩔쩔매고 뭐 연약하고 부족한 이 아이 모습 있잖아요. 이걸 상대한테 투사를 시켜서 상대가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아빠처럼 해야 그 모습이 나타나겠죠? 예, 상대한테. 뭔가 쩔쩔매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상대한테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받았던 느낌을 똑같이 만들어내요, 상대.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상대가 이걸 극복해내는 걸 보면 이걸 자기가 또 흡수하고요. 애기가 엄마한테 흡수한다는 거 비슷하게. 상대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자기 어린 모습을 그냥 그걸 한번 확인하는 행위를 한 거고요.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막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춘기 훨씬 이전에 이 태도들을 내재화했고 당신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인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이 되면 저 내면 아이 속에서 불쑥 부모 모습이 똑같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뭐 융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로 치면 부모 모습도 있고 그 이전 모습까지도 세대 유전이 돼서 네,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가 부모 구실 역할을 할 때는 일단 이게 빌려온 거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빌려온 거라는 걸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주시자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투명하게 바라보는 그 자로서의,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나 패턴이 없는 투명하게 인식하는 내 관점에 머물러야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빌려와도 어디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걸 빌려왔네. 성격이 더러운 걸 빌려왔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이걸 고쳐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려온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면의 감정들과 필요성들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자. 끈기 있게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인식하고 그것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당신 탓이 아니죠. 왜냐면 네, 그 성장 과정이나 그 이전 세대의 어떤 것들이 내 안으로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제 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그 부모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 다 보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 일제 시대랑 6.25 시대를 거치면서 왜냐면 그 환경 자체가 그 내면 아이가 좋게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부모들, 지금 70대, 80대 형성하고 있는 부모들은 좋은 부모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쨌든 부모의 사랑은 있으니까 밥은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긴 할 텐데, 정서적인 돌봄은 많이 없었다. 본인이 할 줄 모른다고 봐야 돼. 본인이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존중을 하고 그 부모로부터 나도 모르게 흡수한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리고 내가 부모 구실을 하자 이런 거죠. 어, 당신은 악담하여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 하지 않을지도 모르며 시대가 뒤떨어지고 비현실적인 어린 시절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내면 아이 얘기예요. 당신의 내면 아이는 낙담해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뭘 이렇게 막 추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당신은 당신 내면 아이가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대해서 단호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로 시작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양쪽 날개예요. 존중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 현재에 어울리지 않으면 거기서 단호하게 이제 이거는 넘어가자, 이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존중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상황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 때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와 같은 감정적 격변에서 내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표현하는 거 잘 보세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 이상의 기분과 감정으로 반응한다.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단을 해보면 한 명씩 자기가 걸려있는 그 이슈들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분은 저 이슈가 등장하면 이렇게 반응이 팍 올라가. 근데 다른 사람 이슈에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 이런 게 정말 신기하게도 각자 자기가 걸려있는 이슈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이상의 반응이 확 올라왔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내면화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당신의 생애에서 과음이나 분노나 감정적 폭발 등과 같이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주요한 난관이라면 당신이 많은 시간을 빈둥거리며 지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런 습관적 행위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모의 태도와 이에 대한 당신의 내면의 반응에 수반되는 역할을 제한토록 하는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게 DBT에서도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 폭발할 때는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과장과 왜곡이 많이 생겨요. 과장과 왜곡. 그래서 DBT에서도 일어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해보자. 거기에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첨언하지 말고 정확히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기술해보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나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기술해보자. 이렇게 기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하면서 이게 내면 아이가 많이 반영돼서 올라온 건지 아닌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실제로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알면 지속적으로 노력이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노력이나 훈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대충 예시를 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 당신의 부모가 방치나 거부적인 태도에 시달렸다면 불안, 고독, 친근감을 못하는 태도를 발달시켰을 텐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능하면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며 자기 비판을 줄여나가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최근에 조금 많이 생각하는 건데 자기 비판이 되게 괴로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수를 했거나 뭐 갈등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그 상황이 나도 모르게 재현되면서 가슴이 막 아파오는 이런 현상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화나는 감정이 막 들고 이때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 친절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자비라고 해볼게요. 자기자비. 지난주에도 자기자비 했던 것 같은데 자애로운 마음. 맞다. 이거 지난주에 있었던 거죠. 우리 자기자비. 마음 챙김과 자기자비. 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 지금 나는 내 이 자책한 마음 뒤에 있는 고통이 염려스럽다. 이렇게 나는 내 고통과 함께 있습니다. 내 고통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상대가 떠올라. 상대가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막 그 상황이 재현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랑 있었던 막 이게 막 괴롭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게 끼면은 이게 안 없어져요. 그때 자, 거기에 자비를 보내보는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의 저런 행동 뒤에 고통이 있으니 저런 행동을 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보내는 이 자비로운 마음이 저 사람의 고통에도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으키는 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나는 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내 고통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나랑 갈등을 일으킨 저 사람의 고통스러운 마음에도 가닿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가라앉아요. 물론 가라앉았다가 다시 금방 일어나겠지만, 그게 문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과 자비가 커지면 그 자책하고 비난하면서 오는 고통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진짜 신기해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고통을 당하면 가서 복수를 하고 분노를 표출해야 이게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어. 자비의 기도를 해줘야 가라앉아.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자비의 기도를 해줘야 그 마음의 독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음, 자, 그냥 우리 선생님들, 내가 뒤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시각화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작품대로 하면 좋겠지만, 오늘의 느낌은 그대로 가슴으로 안고, 우리 선생님들 집에 가서 혼자 계실 때 한번 오늘 자료 묵상해 보세요. 내가 내면 아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생각 한번 해주시고, 시각화 3분만 합시다. 이렇게 피시고, 그래서 내면의 긍정이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 내면의 긍정이 정말 좋아져서 사랑, 감사, 자비가 넘치는 상태, 그리고 긍정 생활 양식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한번 상상하시는 거예요. 지금과 달라진 모습. 저 상상합니다. 3분만 상상하겠습니다. 내면의 긍정이 가장 좋아진 상태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